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8월 1일 금요일 우리 시장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8% 급락하면서 3,119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전자가 3.5% 빠지며 다시 7만 원대 아래로, SK하이닉스가 5% 급락하는 등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조선 종목들이 나홀로 상승세를 보였네요. 코스닥도 4%가 떨어지면서 770선까지 밀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진 건 두 가지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들의 하락,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는 판단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4원 오른 1,400원을 넘어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3.2도 가리키고 있네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시스타의 Loving You 띄워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했습니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문자에서도 주가 빠지는 거 보고 우울해지셨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환율이 지금 1,400원대를 넘어서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인데, 이게 아마 1,400원대 아래로 내려오기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굉장히 높은 환율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어쨌든 과거보다는 미국 관세율이 좀 높아졌고, 우리 비롯해서 뭐 일본이나 유럽 이런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달러와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미국 금리 인하도 뭐 9월에 할 것 같지도 않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래서 환율이 쉽게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드네요. 그런 것 때문에 환율은 1,400원대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9773님, 시골로 휴가 와서 고기 구워 먹고 수영장에서 딸들이랑 놀고 있어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와, 너무 부러워요. 고기도 구워 먹고 수영장에서 너무 시원하시겠네요. 그러면서도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를 듣고 계시는 9773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와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세계로 떠나는 방과 후 차차차,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경제 공부하는 방과 후 경제교실 만나볼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열린 바나나 열매 사진 보셨나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주말 농장에서 심은 바나나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까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또 열매를 맺은 겁니다. 바나나는 원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열대 과일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에콰도르, 페루처럼 적도에 가까운 나라에서 주로 생산되죠. 국내에서는 제주나 남부 해안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로만 겨우 재배가 가능한데요. 이번엔 서울에서, 그것도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 재배로 바나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서울에서 바나나가 2회 연속으로 열렸다는 건 이상 기후가 점점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경북 안동이나 충주 등 중부지방에서 자라던 사과가 이제는 강원도 평창, 고랭지에서도 재배되고,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올리브는 제주와 전남 해안 지역에서 노지 재배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적도 주변 고온다습 지역에서 자라는 커피도 이제는 난방시설 없는 제주도 비닐하우스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바나나도 국내산을 조만간 맛볼 수 있게 되느냐? 아직은 어렵다고 합니다. 열매가 열렸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맛과 크기, 저장성 같은 상품성이기 때문입니다. 알이 작거나 맛이 없으면 시장에 내놓을 수 없고, 병충해나 날씨에 약하면 농민들 손해가 커지니까요.
극한의 날씨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품종 연구 그리고 재배 기술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즘입니다. 기후 변화가 때로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 작물의 등장 기회를 주기도 하니까요. 또 누가 아나요? 여름철 호텔 빙수 위에 올라가는 그 귀한 제2의 제주산 애플망고가 나올지. 이상 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는지 요즘에 이번 주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니까 차가 기분 탓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랑 다른 도시를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를 갈 때마다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도대체 휴가를 언제 가시는 거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만 못 가는 건가 했는데 다른 도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최 기자님도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올해 좀 일찍 긴 여행을 좀 갔다 왔다 보니까 네, 올해는 여름 휴가는 따로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주말 이용해서 좀 지방으로 좀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좀 다녀볼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휴가라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국내 여행으로 좀 다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여행, 신혼여행 다녀오셔가지고 이번에는 국내에서 맛기행을 다녀보시겠다. 네. 맛기행 자체도 너무 신나고 좋은데 사실은 진짜 고수는 이 가는 길에 중간중간 이 휴게소에 있는 맛집도 그냥 지나치지 않죠. 맞아요. 네. 사실 이제 목적지에서는 이제 좋은 거를 보러 가시는 거고 먹는 거는 중간중간에 이제 경로상에서 해결을 하시는 편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매년 휴가철에 맞춰서 이제 휴게소 시그니처 음식들을 좀 선정을 해서 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 예선을 거쳐서 전국 휴게소 맛집 경진 대회를 열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15개의 음식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오, 경진 대회까지 열었다고 하니까 뭔가 좀 공신력이 느껴지는데 어디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요거는 좀 이제 음식마다 이제 휴게소마다 좀 특색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가장 높은 점수 최우수상을 받은 곳은 죽전 휴게소 서울 방향의 뼈 해장국입니다. 사실 이제 날이 더우니까 이런 것들 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맛 자체가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굉장히 진하게 맛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넉넉하게 제공되는 돼지 등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죽전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많이 팔았던 휴게소로 좀 유명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용인 특산품을 가지고 이제 영양밥 정식이라고 하는 그 메뉴를 이제 선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용인에서 생산되는 쌀과 청경채, 밤, 은행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개발했었던 그런 메뉴였는데 이렇게 특산품을 이용을 하면서 지역 경제도 살렸고 또 무엇보다 맛이 아주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저도 뭔가 잘 알지는 못해도 휴게소를 갈 때마다 그 지역의 어딘가를 본 다음에 이 지역의 특산품이 들어간 메뉴를 시켜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확실히 적긴 하더라고요. 또 어떤 휴게소 음식이 좋은 평가 받았어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휴게소가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두 가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떠나기 전에 배를 채운다, 혹은 서울로 들어오면서 마지막으로 다 왔으니까 든든하게 먹고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좋은 점수를 받은 게 동파육 덮밥이 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런 합니다. 메뉴가 있어요? 네, 이 동파육에 이제 들어가는 이 돼지고기가 우리나라 돼지고기 한돈으로 만든 그 메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만남의 광장 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우수 메뉴를 배출한 그런 휴게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선정이 됐었던 음식이 조금 특이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대체육으로 만든 함박 스테이크 메뉴가 좀 좋은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들의 식당들도 어떻게 보면 좀 생존 경쟁, 맛있는 거를 만들어서 좀 많은 손님들을
끌어오자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만남의 광장 휴게소는 저는 사실 항상 기름 넣으러 여기를 꼭 네. 가거든요. 여기가 제일 싸요. 그런데 휴게소에 식당으로도 가봐야겠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에 팔았던 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기는 했는데 네. 메뉴 이름 자체가 만남애 사랑 애자를 써서 만남애 함박스테이크 이렇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런 센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어디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천안 삼거리 휴게소 서울 방면 같은 경우에는 강된장 호두 비빔밥이라는 메뉴가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또 안산 휴게소의 대부도 포도고추장 보자기 비빔밥이라고 하는 조금 긴 이름이기는 한데 네. 이런 메뉴가 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홍천 휴게소 좀 들르시게 될 것 같은데 돌아오시는 길에 들르시게 되면은 옥수수 영양밥 정식이라는 이제 메뉴를 좀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옥수수.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보시게 되면은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메뉴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산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메뉴들, 특산품 자체만으로도 맛있는 그런 것들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다양한 메뉴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같이 골고루 경험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충청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네. 충청도를 다녀오는데 그 천둥산 휴게소인가 거기를 지나왔어요. 네. 갔다 오다가 근데 거기에서 꽈배기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꽈배기는 주문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튀겨주는 거예요. 그쵸. 좀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그렇게 뜨겁고 바삭하고 맛있는 꽈배기는 처음 먹어봐서 네. 정말 진짜 꽈배기 혼자 3개를 다 먹었어요. 한 번에. 설탕을 막 이렇게 묻혀가면서 와 맛있더라고요. 천둥산 휴게소 지나가시면 꽈배기 드셔보세요. 요즘 또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은 볼거리, 즐길거리도 좀 있어요. 네. 저도 한 번은 그 휴게소 경치가 너무 좋아서 와 여기 뭐야 하고 이렇게 한참 있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풍경 좋은 휴게소도 좀 유명한 곳, 좀 잘 알려져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도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들의 휴게소가 그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자연 풍경하고 같이 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한 번씩 좀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휴식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휴게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던 휴게소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곳은 역시 덕평 자연 휴게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곳에 대한 아쉬운 소식이 먼저 좀 있거든요. 네. 사실 이곳이 유명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좀 해질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조명을 굉장히 화려하게 해둔 굉장히 예쁜 정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정원을 운영하던 주체가 작년 말을 기준으로 이제 운영권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운영권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새로운 운영 주체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바람에 네. 지금까지도 좀 운영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셔도 그 아름다운 그 정원의 상태 그런 것들 좀 보시긴 좀 힘들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좀 확정된 재개 일정 같은 것들은 없다.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태환님께서는 도리뱅뱅 파는 금강휴게소 또 가고 싶네요. 낚시도 하고 휴식도 하고 먹을 것도 많은 곳. 이렇게 우리가 집단 지성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괜찮은 휴게소 볼거리 먹거리 많은 휴게소 아시면 또 문자 보내주세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되게 아쉽네요. 재개 일정 알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그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요 덕평 자연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정원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정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가 양방향이 통합되어 있는 휴게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정원들도 좀 같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거리를 가는 길에 요 휴게소를 들르실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유명했던 공간까지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잠깐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휴게소 정원치고는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가보실 만하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 그 얘기도 들어봤는데 어디 휴게소를 가면 바다를 볼 수 있대요. 휴게소에서. 네. 있어요 거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역시 좀 바다 좀 보고 싶어지잖아요. 네. 네, 이제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의 동해휴게소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바다를 정말 깨끗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제 새해 첫 일출 보러 가는 그런 명소로 좀
것도 좀 잘 알려져 있고 네. 그런 새해 해돋이 이 시즌에는 그날 밤에만 한 3,000명 가까이 몰린다라고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다를 보는 그 스팟이 두 개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네. 1층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휴게소 안에서 통창을 통해서 식사도 하시면서 바다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전망대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맑은 날씨가 좋다면은 맑은 하늘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일출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네. 바닷바람을 맞으면서도 다 2층에 몰려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정도로 풍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니까 여름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휴게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휴게소 맛집 얘기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오 상무님께서는 가끔 고속도로 또 휴게소에서 음식 시켜보면 가격 대비 너무한 듯 싶은 경우도 있다. 맞아요. 네. 최근에 뭐 기사에도 뭐 갈비탕 네. 음식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든 휴게소 음식이 다 맛있고 맛집이고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특산물이 들어간 메뉴를 시키는 게 가장 안전하다. 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 고속도로 쭉 가다가 휴게소는 꼭 지나치면 생각이 나요. 네. 자, 휴게소 이제 있어. 화장실 갈 거야? 그러면 안 간대요. 휴게소 지나가면 화장실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휴게소 얼마나 남았나 보면 여기는 왜 또 이렇게 한참 걸리지? 네. 분명히 지나올 때는 휴게소가 굉장히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여기 휴게소 간격은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간격에도 뭔가 규정이 있어요? 기준이 명확하게 사실 좀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이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어디로 빠져서 다른 고속도로 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에 대한 기준 자체는 있기는 해요. 문제는 이제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좀 수익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좀 나기 힘들다 하면은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표준적인 요 간격 같은 경우에는 50km마다 하나씩은 휴게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휴게소 간 간격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멀어진다 하더라도 100km는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휴게소 간격이 25km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휴게소는 아닐지라도 졸음쉼터 아니면은 간이 휴게소 이런 추가적인 휴게 시설들이 같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5km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15km 간격으로 실제 기준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덕평 휴게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새로운 이제 업체들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들어와도 생존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네. 이 통행량이나 이용객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통행량에 따른 운영 환경은 이제 연휴라든가 그럴 때는 조금 많더라도 네. 일반적인 시기에는 조금 적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휴게소가 있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설치하기 힘든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좀 대표적인 휴게소가 제천 휴게소하고 영주 휴게소거든요. 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정식 휴게소가 들어가야 되고 각가지 이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평상시 통행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주차장으로만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곳 같은 경우에는 공식 명칭도 휴게소가 아니라 제천 주차장 그리고 영주 주차장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휴게소 대신에 정말 급할 때는 졸음쉼터 이거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것도 기준이 있다고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휴게 시설로 분류가 되는 곳이냐 아니면은 사고 예방 시설로 분류가 되는 곳이냐 이것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행정규칙 중에서도 이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라고 하는 그
법령이 따로 있는데 네. 그것에 따라서 가시게 되면은 휴게소 간 간격이 먼 구간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도로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또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고 따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졸음 쉼터의 기본 편의 시설로 반드시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어야 되지만 화장실만큼은 의무적으로 좀 구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속도로 한가운데 건물을 세우기가 좀 쉽지는 않다 보니까 간이 화장실의 형태로도 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만큼은 아니기는 하지만 최소 몇 개 이상의 화장실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는 한데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게 좀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병원이 있는 휴게소도 있다던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국 고속도로를 다 살펴봤을 때 딱 네. 하나 있는 게 이제 병원이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안성휴게소 서울 방면에 유일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휴게소. 네, 사실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외부로 나가서 시내로 들어가서 병원을 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고속도로 한 가운데서도 정말 급할 때는 경로상에 있다면 우리가 들릴 수 있는 병원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휴게소의 입구마다 있는 그런 표지판들 아니면은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안내 표지판들을 보시게 되면은 네. 뭐 식당 표시 아니면 주유소나 아니면 정비소 표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호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기호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저 휴게소에는 어떤 시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호들을 좀 잘 살펴보신다면은 위급 상황이나 아니면 필요하신 시설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 같은 거는 진짜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꼭 알아둘만 한 것 같아요. 안성휴게소에 있다고 하고요. 서울 방면, 네. 서울 방면 있고 그리고 병원까지는 아니어도 급하게 뭐 약이라도 사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약국이 있는 휴게소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약국이 있는 휴게소도 한 5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횡담도 휴게소나 천안 삼거리 휴게소의 서울 방면 그리고 서울 방면? 안산 휴게소, 시흥 하늘 휴게소, 군산 휴게소, 서울 방면 이렇게 5개 휴게소거든요. 이렇게 5개 휴게소에는 약국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약국이나 병원 같은 좀 위급한 상황에 써야 되는 것들은 아니긴 하지만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발소가 운영되는 휴게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은 필요하실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좋은 정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뉴스에서 바나나 열매 노원구에서 열렸다고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5769님께서 제가 바나나 자라는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바나나 나무 있는 곳에서 주말 농장도 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바나나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와, 여기가 서울 맞아요, 정말? 와, 이거는 무슨 진짜 동남아 같은데 바나나가 열린 거 보니까 참으로 신기하더라고요. 노원구에 있는 바나나 나무입니다. 보내주셨는데 바나나 나무 그 줄기도 엄청 굵직하고요. 바나나가 아주 주렁주렁 탐스럽게 바나나 잎도 큼직하고 진짜 제대로 자랐네요. 와, 5769님 정말 기분 신기하기도 하셨을 것 같고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 또 소개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방과후 차차차에서는 휴게소 얘기했잖아요. 김태환님께서는 저희 나라 고속도로가 엄청 잘 돼 있는 건 휴게소도 휴게소지만 중간중간 졸음쉼터가 있다는 거에 외국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정말 외국에는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가 뭐예요?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옥수수밥만 그냥 2시간 반 동안 옥수수밥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주유소 가끔 나오고 그런 거에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그런 시스템들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8.8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6위에 해당하는 강진으로 일본과 하와이, 알래스카, 칠레 등 태평양 연안 여러 지역에 이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다행히 조기 경보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했고 이것의 높이도 예상보다 낮아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해일을 뜻하며 나루터와 파도라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솟구쳐 해안으로 밀려드는 이 현상,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사이클론, 2번 쓰나미, 3번 엘니뇨.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여름방학에도 방과 후 경제 수업은 계속됩니다.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방과 후 경제교실. 오늘도 김나영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어떤 거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행동경제학 4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행동경제학을 이용한 금융사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금융사기. 그러니까 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금융사기를 친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 사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매년 15%씩 수익이 나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어. 나는 3년 전에 투자했는데 진짜 약속을 잘 지켜서 15%씩 꼬박꼬박 주고 거기 투자하면은 이제 기존 회원의 추천이 필요해. 아무나 안 받아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투자했고 HSBC도 투자했더라고. 근데 이 투자 회사가 엄청 비밀스럽게 운영되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나스닥 만든 사람이 운영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은 좀 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저는 사실 웃기지 마. 너나 많이 하고 나중에 나 밥 사줘 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자기 전에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변동성 없이 네. 매년 15% 수익률 보장. 그러니까 사실 이제 15%씩 딱 보장은 아니었고 네. 10%에서 15%는 확실히 보장해 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나스닥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유명인들도 많고 가입 문턱이 높다고 하니까 더 들어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네. 얘기해 주신 거는 뭐 네. 예를 들기 위해서 지어낸 거예요? 아니면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라고요? 네네.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던 버니 메이도프 얘긴데요. 이 버니 메이도프가 1971년에 나스닥을 출범시킨 사람이고요. 이후에 나스닥 증권거래소 의장을 지내기도 했어요. 금융계의 명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인데 그가 운영하던 펀드, 버니 펀드라고 할게요. 그가 그러니까 최첨단 수법을 쓴다고 하면서 그런 스프릿, 스트라이크, 컨버전 기법이다라고 하면서 네.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보장한다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이 버니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연 15%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계속 났고 그러니까 슈퍼부자들이 여기 돈을 못 넣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기존 회원의 소개가 있어야만 돈을 맡길 수 있다 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해달라 청탁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스토리, 이 내용에는 네네. 어떤 행동 경제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네.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다. 네. 이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하늘에 새로운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겠어요? 아니, 당연하죠. 주식 네. 종목 투자가 어떻게 똑같은 수익률을 계속 그쵸. 내줄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고 네. 그거는 살 때 바로 확정적인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져간다면. 하지만 주식 투자는 그런 확정적인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변동성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 변동성이 있다는 건데 매년 얼마씩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몇 퍼센트 보장 이거는 100% 사기인 거죠. 네. 네. 또 다른 거는 어떤 게 숨어 있어요? 두 번째로
유명인을 이용한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기에서 고전적으로 이용하는 수법이에요. 그렇죠. 네, 병풍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병풍 효과. 네. 유명인들을 병풍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 진짜 투자했었고요. HSBC도 투자했었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좀 투자했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도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강의나 SNS, 블로그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거기 유명인이 꼭 있더라고요. 네.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도 무언가 화려한 거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 좋은 차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면 어쩐지 더 믿음이 가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있죠. 뭐 네. SNS도 뭐 네. 부업으로 뭐 수익 냈어요 하면서 현금 다발 사진 올려놓고 그쵸. 입금 문자 사진이나 외제차 명품 네. 가방 사진 이런 거 올려놓는 그런 분들 보면 저거 해서 저렇게 벌었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 있는데 그게 다 사기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 딥페이크로 요즘에는 또 만들어가지고 네. 유명인들 내세워서 이 입모양 싱크 안 맞는데 네, 그렇게 네. 투자자들 유인하는 그런 광고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심리를 이용한 금융사기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이 비밀스럽게 문턱을 높인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면 더 들어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거를 행동경제학에서는 컨트리 클럽 증후군이라고 부르거든요. 컨트리 클럽 증후군. 네. 뭔가 청개구리 증후군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컨트리 클럽에서 은밀히 사교 모임을 하면서 서로 소개해주고 그런다 이런 뜻으로 컨트리 클럽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니펀드에 들어가고 싶어서 기존 회원들이 다니는 컨트리 클럽에 가고 사람 사귀고 청탁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로 버니 메이도프가 굉장히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7, 80년대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역할을 정말 잘했고요. 네. 미국 증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니까 정말 금융계 전설이었고 이런 명성 높은 전문가,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의심 없이 믿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네. 이런 거를 권위의 복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권위의 복종 그런 용어도 있군요. 권위의 복종, 컨트리 클럽 증후군, 병풍 효과. 거기다가 뭐 이번엔 다르다까지 온갖 정말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거의 다 복합이 되어 있었네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실제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몇십 년간 매년 15%씩 수익이 나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폰지 사기로 가능했습니다. 폰지 사기. 네. 그러니까 폰지 사기라는 게 찰스 폰지에서 나온 건데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수법을 처음 썼던 건데 새로운 회원들 돈이 들어오면요. 그 돈으로 그 이전 회원들한테 수익을 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회원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예를 들면은 네. 김나영 선생님이 초기 투자하고 자고 선생님 소개받고 들어온 어예진이 끌어온 돈으로 선생님 수익 메꿔주고 어예진 소개받고 들어온 PD님 돈으로 어예진 네. 수익 메꿔주고 이런 다단계 구조의 사기를 이제 폰지 사기라고 네,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도 뭐 AI나 코인 같은 미래 사업에 투자하면 뭐 원금하고 300% 수익 준다고 해가지고 폰지 사기 벌였다가 거의 뭐 800억 넘게 사기친 사람이 잡혔다는 맞아요. 뉴스 봤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기억하는 진짜 큰 이슈 폰지 사기의 대표적인 거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긴 하죠. 네. 이 경우에 진짜 사기 대상이요. 네. 친척들, 뭐 친구들, 되게 친한 친구들부터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또 꼬박꼬박 15%씩 들어오고 하니까 소문도 더 많이 내줬고 더 많이 믿음이 갔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스토리에서 버니 메이도프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절대 잡히지 않을 것 같던 그의 꼬리가 2008년 12월에 드디어 잡혔습니다.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에요. 버니 메이도프 사상 최악의 사기극이라고 나왔거든요. 당시에 2008년에 미국에 이제 금융 위기가 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좀 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 유입이 더 많이 안 되면서 이게 이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때 피해자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가장 큰 피해자 이름으로 버니 메이든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네. 버니 메이든,
버니 메이도프 이름 같고 성도 비슷한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가 구속됐고요. 네. 15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021년 수감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블루 제스민이라고 있어요. 네네. 네, 그 얘기가 이 버니 메이도프를 모티브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행동 경제학을 이용한 금융 사기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부업 사기가 꽤 많더라고요. 부업 사기. 네. 저 문자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보면 좋다, 뭐 돈 준다, 막 이런 네. 거. 요즘 주부님들, 직장인들 중에서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부업 찾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영상 한 편 보면은 얼마 준다, 설문 하나 하면 얼마 준다, 이런 거 많은데요. 맞아. 그런 거. 이게 진짜 부업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기 수법이 처음에는 이런 걸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후에 달라지나요? 몇 달 동안은 영상 보기, 설문하기 하면서 이제 조금씩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네, 예진님은 성실하셨기 때문에 고수익방으로 초청해드릴 수 있어요 합니다. 어머, 정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네, 그동안 노력해가지고 성실 회원이 돼서 고수익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거라고 강조를 해요. 네. 그렇군요. 이거 어쩐지 약간 이 스토리가 네. 그 과거에 버니 메이도프의 문턱 높이기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네네. 이 수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딱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요, 단톡방에 초대를 해주는데 몇십 명이 있습니다. 그들한테 이제 어떤 시점에 특정 가상화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를 샀다 팔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빗썸 같은 그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네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빠르게 동시에 사야 하는 미션을 부여하는데 그때 이제 사야 될 때 몇십만 원 자기 돈이 들어가요. 네. 지금이에요. 빨리 들어가서 사세요 했는데 클릭이 딱 제대로 안 됐다. 시간이 늦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예진님 때문에 이번 텀은 망쳤다라고 하고요. 근데 거기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 성공했다고 하고 그중에서 이제 몇 명이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고 올려요. 네. 그러면 몇 명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이전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이전에는 몇천 % 수익 봤다 이런 걸 인증해서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네. 혹시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정황상 다 같은 사기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많으면요 네. 더 믿음이 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회적 증거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짜인 것 같은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근데 또 자신을 포함한 몇몇 때문에 좀 실패했다 하고 하면 또 미안한 마음도 느끼고 그렇잖아요. 저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손실 회피 이런 얘기도 좀 해보죠. 네. 그러니까 실패를 했으니까 돈을 뺄 수가 없고요. 네. 빼려면은 다시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시 또 돈 몇십만 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속고, 그러니까 내 돈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넣게 됩니다. 이거를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 회피다. 네, 손실 회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손실을 확정하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더 넣고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부업이나 한번 해볼까, 네. 한번 알아볼까 하는 분도 계셨을 텐데 물론 다 이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눴던 손실 회피, 뭐 어떤 사회적 증거나 문턱 높이기 이런 여러 행동 경제학적 수법이 사용된 사기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배운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리딩방 사기 있죠. 리딩방. 맞아요. 네. 리딩방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요?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거 어떻게 들어가셨대? 그 페이스북에 네. 좀 유명한 사람, 이렇게 그런 금융 전문가로 유명한 네. 분 사진 이름이 있었는데 그 밑에 모모 스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 리딩방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궁금해서 거기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네. 매일매일 추천하는 종목이 있고요. 네. 다음 날에는 자신이 추천한 종목을 샀으면 얼마의 수익이 났다라는 성적표를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리딩방을 캡처를 해가지고 네. 제가 그 분을 예전에 영상 촬영하면서 좀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카톡을 보냈더니 그거 본인 아니라고 당연히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아니라고 하시면서 근데 너무 이런 게 많아가지고 단속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들어 있으면서 관찰을 했더니 처음부터 투자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만 원 정도 좀 조금 하게 하고요. 아하. 거기서 수익을 많이 보게 해줘요. 처음에는 수익을 보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좀 베팅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거 정말 많아요. 저도 이제 경제 쪽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리딩방이나 아니면 종목 추천 같은 뭐 오픈 채팅방을 자꾸 만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기를 많이 치고 있다. 그런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어디서 방송하다가 어혜진 소장은 절대 돈을 꾸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사칭해서 뭔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좀 했는데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참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공짜로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어주는 거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심리를 이용한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금융사기가 구체적인 수법은요. 계속 진화하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알 수는 없는데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존 템플턴 경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영어 단어 4개가 This time it's different라고 했거든요. 이번만은 달라. 이게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뭔가 새롭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야 라고 하면서 확실해 라고 하는 거를 믿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은요. 정말 아껴서 쓰게 되고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돈은 어렵게 버는 게 진짜 내 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나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요. 우리말로는 헤이를 뜻하며 나루터와 파도를 뜻하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해 해수의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쓰나미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3분은요. 전혜원님 그리고 3999님 그리고 0297님 이렇게 3분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0297님께서는요. 딸이 교사인데 월요일 개학이라 또 쌍둥이 손녀 등하원 시작이네요. 날씨가 더워서 하원할 때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데리러 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할머니 진짜 최고네요. 정말 최고의 할머니. 손녀분들이 이제 개학하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사 먹을 생각에 기대 잔뜩 할 것 같네요. 네. 자,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은요.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도 어김없이 여기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